통계청의 김광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국가통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례는 먼저 통계가 뭐야에 대한 얘기고요. 좀 도발적입니다. 질문제로 통계가 뭐야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는 통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정책 실패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책과 통계와의 괴리를 말씀드리면서 통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화면 드라마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동이라고 하는 MBC 드라마인데요. 이게 2010년도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지진희 씨와 한효주 씨 두 분이 이제 주인공이셨는데, 2010년도에 통계청에서 가장 큰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인구주택 총조사. 를 5년마다 실시한 조사를 갖다가 2010년도에 실시를 했었고요. 지진희 씨와 한효주 씨가 그 당시에 총조사의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발탁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CF를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럼 이 두 분을 우리의 홍보대사로 선정을 했느냐. 이 동이라는 드라마가 조선시대 숙종의 내용, 숙종과 그 뒤에 뭐 용조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 숙종이 사실은 조선시대 호패법을 정착시킨 임금입니다. 호패법은 사실은 시작은 고려시대 공양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조선시대 이제 정착을 굉장히 거듭을 하다가 폐지와 확대를 거듭을 하다가 비로소 숙종 때 호패법이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패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인 남자에 대한 숫자를 갖다 관리를 함으로써 국가의 병역이라든지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람을 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호패법을 정착시킨 숙종을 홍보 대사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통계가 뭐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영어로는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tatistics가 state와 arithmetic의 합성어입니다. state는 국가, arithmetic은 산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국가 통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제 합해서 우리가 statistics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제 국가 산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통계의 역사 자체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치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인구조사를 이제 센서스라고 이제 불렀고요. 또 중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정문서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민정문서에 인구나 가축, 토산물 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촌락의 경제 상황이나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통계가 이용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는 1925년도 이제 일제치하이긴 합니다만 그때 최초로 실시가 됐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18번째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1925년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가 있습니다. 국세조사, 사실대로 써라 국세조사. 이렇게 조선총독부 시절에 이제 이러한 국세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갖다 포스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통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통계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발견한 그림이긴 한데요. 우리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우리가 백의의 천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1854년도 크림 전쟁 때 영국군 간호사로 전장에 투입이 돼서 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해서 백의의 천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이팅게일이 사실상 영국 통계학회의 첫 번째 여성 회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망자 수를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직접적인 상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2차적인 감염, 그 당시에 이제 사망자가 아니고 이제 부상자가 생기면 야전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도표로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를 좀 개선을 시켜서 사망자 수를 급격하게 감소를 시켰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의 쐐기 도표의 크기가 사망자의 숫자고 이게 월별입니다. 뭐 줄라이, 오거스트 월별로 숫자고 이게 이제 크기가 뭐 이때 굉장히 이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직접적인 전쟁의 상처로 인한 사망자, 두 번째가 2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 번째가 기타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영국 정부에 제출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2차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원의,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가 급격하게 이제 좋아졌고 또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이 영국 통계학회 이제 첫 번째 여성 회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제 통계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한 가지 예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학부모님들, 아이들 많이 키우실 텐데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쳐서 성적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뭐, 국어 시험을 쳤다. 근데 이제 100점을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우리 뭐, 애기 잘했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뭔가 통계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좀 다르게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든다면, 한 반에 한 25명 정도 애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반에서 100점짜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반에 한 반에 25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가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맞은 100점이 그렇게 잘한 점수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성적을 평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평균이라는 개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부모님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뭐 저는 굉장히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최근에 이정범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에서 이정범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이정범 선수 야구에서도 굉장히 이런 통계를 활용한 전략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정범 선수가 초구를 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초구를 치는 비율이 5% 미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대 투수 입장에서 전략은 뭘까요?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넣는 것이 이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건 노리고 또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야구라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그 확률에 근거한 그런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수비 위치를 갖다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퍼왔는데요.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이제 후루타 감독이라고 이제 일본의 이제 감독이셨는데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 있을 때 상대편 그 후루타 감독이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이런 극단적인 수비 포메이션을 펼쳤다고 합니다. 왜냐? 이승엽 선수가 왼쪽 타자이면서 당겨치는 비율이 거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수비 위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갖다 놨다는 거죠. 주로 타구의 방향이 다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 굉장히, 물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림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처럼 실질적으로도 야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의 방향의 확률, 오른쪽으로 몇 프로를 치고 왼쪽으로 몇 프로를 치고 중간으로 몇 프로를 치더라라고 하는 그런 타구 방향에 대한 확률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야구의 전략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수비 포메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통계가 이런 스포츠나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게 이제 디스레일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책이 이제 데럴 허프의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통계가 이제 거짓말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통계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크게 보면 이제 통계를 우리가 볼 때 5가지를 유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를 발표할 때 누가 도대체 조사를 했는지 한번 출처를 한번 캐봐라 라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아무 이상한 어떤 그런 출처에서 나온 자료라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조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기본적인 그 통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통계에 우리가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갖다가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통계는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쭉 이렇게 포한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통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아마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물론 전수, 센서스, 인구 전체를 갖다 조사하는 센서스도 있지만 일부의 표본을 조사를 해서 전체를 추론하는 그런 이제 표본 조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의 결과, 예를 들면 지금 투표 같은 걸 많이 하고 선거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 A와 B에 대한 그 지지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A와 B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라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야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갈릴레오한테 이 뉴스 진행자가 묻습니다. 갈릴레오 씨,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엄연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통계조사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묻거나 그 통계조사에 대한 결과를 유의미하게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는 그런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통계조사를 할 때는 어떤 대상을 뽑아서 통계조사를 실시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할 때 A라는 후보자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한 호감도나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통계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이 제대로 대표성 있게 뽑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일단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후보자 A, B에 대한 선호조사를 할 때 whatev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중립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를 좋아하십니까? B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A를 좋아하십니까? B를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난 모르겠다, 관계없다 라고 하는 중립 항목을 넣었을 경우하고 A, B에 대한 항목, 2가지 항목을 선택지를, 그러니까 2개를 넣느냐 3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whatever라고 하는 중립 항목을 넣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44%의 이제 그러니까 whatever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이 44%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A, B 어느 한 사람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과반수를 넘은 후보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록 A가 조금 B보다 높긴 하지만, 만약에 근데 이 whatever라고 하는 이 항목, 중립 항목을 없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더 날지는 모르겠지만 A는 분명히 과반수가 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A는 물론 55%가 됐든 60%가 됐든 약간 과반수를 넘긴 하지만 좌우간 A는 과반수 득표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항목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선호도 조사 같은 경우에도 중립평가 항목의 유무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진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세종로에 있는 우리 세종대왕님의 글을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처음으로 한 건데,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저도 뭐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습니다만 통계조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역사상 문헌에 나오는 기록상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30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17만 명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가 하면 토지개혁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선왕조가 개국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공신들이나 이런 그 신하들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굉장히 급선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태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종에게 안정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종도 이제 그런 안정된 그 환경하에서 치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이 필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제개혁이었습니다. 세제개혁. 그 당시에는 세제개혁이 세금을 어떻게 매겼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확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흉년이면 좀 적게 세금을 거두고요. 풍년이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수확량에 따른 세금 제도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측정 기준이 좀 불분명하고요. 지역마다 굉장히 또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또 흉년이고 어느 지역은 풍년인데 도대체 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흉년이냐 풍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뭐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속인다는 거죠.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중앙에서는 그런 걸 일일이 감시하기도 힘들고 또 지방 수령과 이렇게 결탁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세금 탈루에 우려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우리 세종대왕의 어떤 그런 노력에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뭘 했냐? 그 세금을 거둘 때 흉년, 풍년이라고 하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토지의 그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자. 그러니까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고 작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작게 거두자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신들은 반대를 했겠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신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해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9만 8천 명의 백성들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개혁이 통과가 됐고 하지만 이제 조선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혼란된 전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지는 못했고 세종대왕 말기에 비로소 이제 시행을 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여러분 잘 아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아니고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폐간된 잡지인데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통계조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어떤 얼마만큼의 표본 규모를 설정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이제 대표되는 표본을 선정을 했는가, 센서스가 아닌 전수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표본의 선정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샘플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936년도에 미국 대선 그 당시에 그 당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그 전해의 대선에서 굉장히 큰 정확률로 그 대통령의 후보를 이제 마쳤습니다. 당선을 마쳤는데 36년에도 마찬가지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 한 1,000만 명에 대해서 미국 국민 1,000만 명에 대해서 우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240만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 랜던 후보가 그 당시에는 공화당의 랜던 후보, 죄송합니다. 공화당의 랜던 후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루즈벨트 후보가 후보로 나타났었는데요. 랜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결과는 누구죠? 루즈벨트가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느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그 당시에 이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우편을 발송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명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명부 자체가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명부라든지 이런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잘 사는 분들, 잘 사는 미국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좀 편향된 그 소위 말해서 대표성을 가진 대표성의 편향성을 가진 표본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반면에 조지 갤럽,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갤럽이라는 게 유명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확률적 표본을 통해서 불과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확률적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었을 때 루즈벨트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리틀 다이제스트는 폐간이 됐습니다. 폐간. 이 영향으로 폐간이 되고 조지 갤럽이 갤럽 자체가 굉장히 이 다음부터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표본조사, 그러니까 통계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36년도의 대선이었습니다. 이 그림들도 이제 신문에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통계는 나침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나침반이다, 통계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통계가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통계가 나침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버스가 지금 거의 뭐 이 바닷가를 향하고 있죠. 왜 그러냐? 뭐 이게 실제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버스에 장착을 했는데 내비게이션 자체가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바다로 돌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통계가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통계 자체가 만약에 이제 좀 그 문제가 있고 부실한 통계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하거나 산을 탈 때 나침반은 꼭 필요하지만 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없는 편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계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된다, 베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정책 기반자가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통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동안의 통계는 사실상 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면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런 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그런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필요성,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정착이 되면서 통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제 이혼율과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7.4%로서 세계 제3위라고 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왔고요. 이게 대학교의 논술고사의 예시 문항으로도 수록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때 보도된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이혼한 사람을 당해 년도에 결혼한 사람으로 나눈 비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에 있어서의 우리가 통계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분모 분자의 포괄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혼한 사람은 2002년도에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서로의 포괄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이혼율의 산정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이제 비율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이혼율은 통계청에서 만드는 조이혼율로서 이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이제 한 2.5건 내외 정도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에 대한 추이가 이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계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한번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뭐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구나. 이혼이 별거 아니구나. 최근에도 보면은 신문에 뭐 연예인들의 이혼 그 소식이 심심찮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혼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나쁜 감정이랄까 부정적인 인식을 굉장히 약화시킴으로써 뭐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 좀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IMF에 대한 부분인데 97년도에 IMF 위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통계의 미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외화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규모 자체가 외국 은행이나 외국 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그런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바로 찾아서 쓸 수 없는 그런 외화들을 상당히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뭐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장 뭐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당장 내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러면 저한테 사실 현재로서는 쓸 수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러한 외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외채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이제 그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1년 미만의 단기 외채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5년짜리, 10년짜리 외채를 하더라도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는 외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유동외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년 미만에 1년 안에 우리가 만기일이 도래하는 외채를 이제 유동외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유동외채를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과소평가를 하게 되고 또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로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금 뭐 그리스 재정 위기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야말로 이런 국가의 위기나 국가의 신뢰성, 국가의 신인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위기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재정 적자가 5%에서 그 그리스 정부가 7.7%로 조정을 했죠. 2009년도에는 3.7%로 예상을 했다가 또 12%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국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신뢰성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그리스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기사를 낸 건데,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그 해당 국가, 유로존 EU에 소속된 국가들에서 제공하는 통계 수치의 정확도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EU의 이제 통계국이 이제 유로스탯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만, 유로스탯에서 각국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정확성을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그리스 사태가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례가 이제 한일 어업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과거에 98년도에 어업 협상을 이제 할 때도 그 당시에 이제 부실한 통계를 근거로 우리가 협상에 임함으로써 이제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장을 많이 이제 빼앗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업 통계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어민들의 어획량 보고에 굉장히 의존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세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획량을 좀 낮게 축소 신고하는 그런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어획량을 근거로 한 어장 구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황금 어장들을 많이 일본 측에 뺏기는 또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업협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왜 이게 무슨 통계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FTA가 됐던 어떤 협상을 할 때는 통계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고령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83년도에 인구가 이제 4천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우리나라 추계 인구가 5천만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3년도에 4천만 돌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출산 억제 정책을 그 당시에 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출산율은 8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 대체 수준인 합계 출산율 2.1명 정도 수준에 와 있었다는 얘기죠. 2.1명이라는 게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 인구가 유지될 수가 있는 형태의 수준의 규모를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왔었습니다. 그죠? 하락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3년부터 97년도까지 이런 그 인구 억제 정책을 계속 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돌이키기가 힘든 형태의 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정책에 좀 더 적용을 하고 좀 더 미래를 예측하는 형태의 정책을 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생산력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대학교 학령 인구, 예를 들면 입학 연령이 18세라고 했을 경우에 18세 인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이제 2010년, 12년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쭉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입학 수준이 유지되는 한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 갭이 있죠. 이 갭만큼의 대학교 입학 정원의 초과 공급이 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의 구조 조정이 있든지 아니면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 우리가 우리나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이 수요 공급의 갭은 피할 수 없는 앞으로의 미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지 대학 당국의 어떤 뭐 구조 조정, 교육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2005년도에 토지 소유 현황을 우리가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토지는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예를 들면 지금 한 가구의 인원이 지금 한 2.7명 정도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4인 가구라고 얘기를 하죠. 4인 가구의 토지 소유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나 아버지 명의 아니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가구 구성원 중에 일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를 단위로 해서 뭔가 토지 소유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편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구의 토지 소유는 대부분 가구원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이제 개인별로 이런 걸 작성하는 것보다는 가구별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개인별로 작성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4인 가구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집중되니까 그냥 1인 가구라, 그러니까 하나의 가구라 하더라도 바로 이제 25%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가구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가구의 토지가 얼마나 소유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토지 소유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우리가 균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만들 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어떤 조사 대상 단위, 통계 단위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주택보급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거에 이제 국토해양부가 주택보급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하고,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건 89.2%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10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건 바로 주택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울시는 이런 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크게 나타났고요. 국토부는 이러한 부분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작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맞죠. 하지만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오피스텔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숫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두 숫자 다 의미는 있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어느 말이 맞느냐. 혼란스럽기 때문에 통계를 만들 때는 이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통일이 안 된다. 둘 다 의미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통계를 만들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 주택보급률만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을 했고 89.2%인 경우에는 포함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통계를 만들 때는 작성 기준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계가 정책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뭐 자료는 우리 그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례 3을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을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제를 갖다가 각 기업들이 좀 더 확대를 하도록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제도를 시행한 2006년도에는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출시했는데 왜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도의 시행과 실제 지표 간에 굉장히 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정책이 잘못했는 것이냐, 뭐 고용부가 잘못했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장애인 고용률이 쉽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률이라 한다는 것은 분모 분자에 첫 번째는 대상 기업, 그러니까 분자가 되는 것들은 이제 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의 숫자가 됐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숫자가 됐든 그게 이제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분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뭐 5인 이상, 10인 이상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는 이제 1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분모는 확 늘어났죠. 근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시행 착오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또 즉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야지만 그 제도의 효과가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분모는 이미 늘어났죠. 1인 이상 기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모는 늘어났는데 분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를 만들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둘 다 공표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니까 1인 이상, 과거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고용률도 발표를 하고요. 이제 그건 2006년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통계의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5인 이상이나 10인 이상이나 과거에서 쭉 해오던 기준에 의해서 쭉 만들어 놓은 통계는 또 그대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어떤 통계 숫자의 부분 그리고 정책 효과를 우리가 통계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통계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